지구 최강 전력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진짜 이유와 전 세계,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 완벽 분석. 지구 최강 전력이 오늘 아침 한 나라의 심장부를 동시다발로 폭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벌인 쪽이 오히려 부자가 됩니다.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작전명 장엄한 분노. 테헤란부터 이스파한까지 이란 전역이 불타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2척에 전투기 수백 대를 동원한 천문학적 전쟁 비용. 그 청구서는 미국이 아니라 국영만 한 나라들에게 날아갑니다.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돈을 벌고 아무 상관없는 나라들이 대금을 치르는 이 구조.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미사일 뒤에 숨겨진 돈의 흐름과 진짜 이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언론이 연일 3차 세계대전을 떠드는데 저는 그 프레임 자체가 틀렸다고 봅니다. 미국은 절대 전면전을 하지 않습니다. 이라크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하시죠? 한화로 수천조 원을 쏟아붓고도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미국이 그 교훈을 잊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택한 방식이 정확히 뭐냐면 적의 머리만 도려내는 핀셋 타격입니다. 오늘 공습 목표를 보면 너무 선명합니다. 테헤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집무실 근처, 핵시설이 몰린 이스파한과 카라지, 미사일 기지가 있는 케르만샤. 전 국토를 불바다로 만든 게 아니라 이란이라는 체제를 작동시키는 핵심 장비만 골라서 찔렀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 전략이냐면요. 비용은 전면전의 10분의 1도 안 드는데 상대에게 주는 충격은 10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부분이 있어요. 미국은 불과 며칠 전까지 제네바에서 이란이랑 핵 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쪽 손으로는 악수를 하면서 다른 쪽 손으로는 항공모함 2척을 페르시아만에 밀어넣고 있었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무력 사용을 원치 않는다고 말한 게 겨우 이틀 전입니다. 협상이 깨지자마자 미사일이 날아갔어요. 처음부터 대화는 명분 만들기였고 진짜 카드는 주머니 속에 이미 들어있었던 겁니다. 이 정도 계산이면 즉흥이 아닙니다. 펜타곤은 이 작전을 몇 달 전부터 준비했고 공습이 최소 나흘간 지속될 수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가장 잔인하고 가장 효율적인 전쟁. 그러면 이란은 그냥 막고만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이란에게는 전 세계를 볼모로 잡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란도 가만히 당하고 있을 나라가 아닙니다. 실제로 오늘 공습 직후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카타르와 바레인에 있는 미군 기지까지 공격했습니다. 정면으로 붙으면 이길 수 없다는 건 이란도 압니다. 그래서 꺼내든 카드가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름이 좀 낯설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전 세계 석유가 지나가는 좁디 좁은 바닷길이에요.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5배럴 중 하나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폭이 서울 여의도에서 마포대교까지 거리보다 조금 넓은 정도밖에 안 돼요. 이란은 이 해협의 북쪽 해안선을 완전히 쥐고 있습니다. 여기에 길을 몇 개만 뿌려도 어떻게 되냐면요. 유조선이 못 지나갑니다. 유조선이 멈추면 기름값이 폭등하고 기름값이 폭등하면 전 세계 공장이 멈춥니다. 전쟁이 중동 사막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동네 주유소와 마트 가격표까지 번지는 거예요. 이란 입장에서는 미사일로 미국을 이길 순 없지만 전 세계 경제를 볼모로 잡을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건 이 다음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공포에 떠는 상황에서 미국은 왜 태어난 걸까요? 그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은 대체 누가 내는 걸까요? 여기서 제가 오늘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국이 쏘는 저 미사일 한 발에 수십억 원입니다. 항공모함 하루 운용비만 한화로 수백억이에요. 이 돈을 미국 국민 세금으로 낸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역사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1991년 걸프전 때 미국이 뭘 했는지 아세요? 군대를 보내지 못한 일본과 독일에게 청구서를 들이밀었습니다. 그 금액이 당시 환율로 한화 수십조 원이에요. 직접 피를 흘린 건 미국인데 돈은 동맹국들이 낸 겁니다. 이게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미국의 전쟁은 늘 이런 식으로 작동해왔어요. 이번에도 판이 커지면 똑같은 시나리오가 반복됩니다.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라고 압박하거나 달러를 더 찍어서 전 세계에 인플레이션을 수출할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미국이 중동에 쏜 미사일 값이 우리 지갑에서 물가 상승이라는 이름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쟁 비용 이야기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은 비용만 전가하는 게 아니라 이 전쟁으로 실제로 돈을 법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중동에서 전쟁 나면 미국도 타격 아니냐고. 과거에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에요. 셰일 혁명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미국이 자기 땅 속에서 석유를 뽑아내는 기술을 완성했거든요. 그 결과가 뭐냐면 2025년 기준 미국은 세계 최대 에너지 수출국이 됐습니다. 사우디보다 러시아보다 많이 뽑아요. 과거에는 중동 기름이 끊기면 미국도 같이 흔들렸는데 이제는 그 반대예요. 중동이 불안해질수록 미국 에너지 기업들은 웃습니다. 왜냐고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중동 기름이 안 나오면 국제 유가가 치솟겠죠. 유가가 뛰면 미국산 셰일 오일 가격도 같이 뜹니다. 미국은 자기 기름으로 충분히 돌아가는데 비싸진 가격에 더 많이 팔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을 벌이면서 동시에 에너지 장사로 돈을 버는 말 그대로 완벽한 꽃놀이패입니다. 게다가 유가 폭등은 미국의 경쟁국들을 자동으로 질식시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제조업 국가들, 공장 돌리려면 수입해야 하는 나라들의 생산 단가가 폭등하니까요. 미국은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경쟁국의 체력을 깎는 셈이에요. 그러면 이 에너지 폭탄이 전 세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지금부터가 진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짚고 가야 합니다. 2022년부터 미친 듯이 뛰었던 물가를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겨우겨우 잡아놓은 상태예요. 경기는 이미 체력이 바닥인데 물가만 간신히 누르고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불안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글로벌 해상 운임부터 폭등합니다. 보험료가 뛰고 유조선들이 우회하고 기름값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단가가 전부 올라가요. 그게 소비자 가격에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작년에 겨우 안정됐던 장바구니 물가가 다시 미친듯이 뛰는 겁니다. 이게 왜 최악이냐면요. 경제학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가장 끔찍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경기는 바닥을 기는데 물가만 치솟는 겁니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물가 때문에 내릴 수가 없어요. 금리를 올리면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지고 내리면 물가가 또 폭발하니까 뭘 해도 답이 없는 상황에 갇히는 겁니다. 전 세계가 이 덫에 걸려 허우적대는 동안 미국만 에너지 자급 덕에 비교적 편안합니다. 불공평하죠. 그런데 이 불공평의 가장 큰 피해자가 어디인지 아세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면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지갑에 직접 꽂히는 이야기예요. 대한민국은 원유의 10배럴 중 7배럴을 중동에서 가져옵니다.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수입하는 기름값이 2배로 뜹니다. 기름값이 뛰면 공장 돌리는 비용이 올라가고 물건 가격이 올라가고 택배비가 올라가고 마트에서 장 보는 비용이 올라갑니다. 물가 전체가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거예요. 여기에 더 무서운 게 겹칩니다. 유가가 폭등하면 국제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확 늘어나요. 달러 가치가 뛰면 원화 가치는 반대로 곤두박질 칩니다. 환율 폭등이에요. 우리가 수입하는 모든 것이 더 비싸지는 겁니다. 기름만 비싸진 게 아니라 달러로 결제하는 원자재 전부가 가격이 뛰어버려요. 1991년 걸프전 당시를 떠올려보면 구조가 선명합니다. 그때도 중동발 유가 충격에 한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고 경상수지가 급격히 악화됐어요. 지금 한국의 중동 원유 의존도는 그때보다 줄었지만 무역 규모 자체가 비교할 수 없이 커졌기 때문에 충격의 절대 크기는 오히려 더 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한국 가계부채가 역대 최고 수준이에요. 물가가 뛰니까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영끌족과 자영업자들 숨통은 더 조여지는데 풀어줄 방법이 없어요. 미국이 중동에 던진 미사일 한 발이 태평양을 건너와 우리 실물 경제의 숨통을 정확히 끊는 완벽한 연쇄 반응입니다. 이 구조를 알면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느냐? 위기를 직시하는 것과 위기에 무너지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는 냉정하게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 의존 구조를 분산해야 합니다. 중동의 기름의 70%를 의존하는 구조 자체가 리스크예요. 실제로 한국은 이미 미국산 셰일 오일 수입을 늘려오고 있었고 호주와 캐나다에서 LNG 도입 비중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그 전원 속도를 강제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기름을 어디서 사오느냐가 곧 국가 안보인 시대가 이미 온 겁니다. 두 번째,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입니다. 한국은 원전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가진 나라예요.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구조적으로 낮추려면 결국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전력원을 늘려야 합니다. 단기 처방이 아니라 체질을 바꾸는 수술인 거죠. 세 번째가 사실 가장 중요한데요. 개인 자산의 방어 태세를 점검해야 합니다. 유가 폭등과 환율 급등이 동시에 오면 현금의 가치가 녹아내립니다. 달러 자산 비중, 원자재 관련 포지션, 금 같은 안전자산의 배분을 지금 당장 점검하셔야 해요. 위기가 터진 뒤에 준비하면 이미 늦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 자체가 손실을 키우는 행위예요. 결국 이번 사태가 드러내는 본질은 하나입니다. 에너지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나라는 다른 나라의 전쟁에 끝없이 휘둘린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은 전쟁을 해도 손해보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모았고 그 비용은 동맹국과 전 세계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에너지 자급을 달성한 나라가 에너지를 수입해야 하는 나라들 위해 군림하는 냉혹하지만 명확한 힘의 구조예요. 감정적으로 분노할 일이 아니라 구조를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출과 에너지 수입의 생존을 건 대한민국에게 이번 사태는 경고입니다. 이 지정학적 폭풍을 견뎌낼 체력이 우리에게 남아있는지 지금 이 순간 냉정하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다음 폭풍이 왔을 때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게 될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